학교 폭력이 어떤 것인지 뭐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엄청난 범죄인데 애들 오히려 맞고는 좀 편하다고 옛날 말에 그랬는데 이게 너무 은폐되고 축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네, 저희가 원래는 대면 특강을 준비를 했었는데요. 올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오늘 특강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특강은 총 4회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1회는 학교폭력, 2회는 성폭력, 3회는 생활법률, 그리고 4회는 재개발, 재건축의 내용을 알차게 구성을 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특강으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볼 텐데요. 곽효준 선생님, 네. 요즘에 그 초등학교에서도 학교폭력 문제가 계속 되고 있죠, 사실. 네, 요즘에는 초등학교에서도 학교폭력 문제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뭐 단순한 놀림이라든지 그리고 왕따 그리고 또 폭력 사건 그리고 심지어는 성폭력 사건까지 폭력의 범위도 넓어지고 그리고 대상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전자기기라든지 그리고 이런 각종 매체를 활용하는 그 사이버 폭력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예전부터 사실 이제 학교 폭력 관련해서는 어떤 학교 폭력 자체를 차단하고자 하는 학부모님들의 노력이 참 많았는데도 이게 근절이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더 걱정이 크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좀 학교 폭력이 어떤 것인지 뭐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하시는 것들이 있나요? 내용들이?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남자 11살 남자애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네네. 굉장히 학교 폭력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러시겠네요. 네, 굉장히 걱정이 좀 사실 많이 되죠. 예. 혹시나 우리 아이가 혹시 학교 폭력에 노출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또 이제 가해자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아이하고 많이 이제 같이 대화를 하는 편이고요. 이제 학교 폭력들이 나오는 그런 뉴스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네. 굉장히 충격적이다라는 그런 아이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좀 예방 차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저기 곽효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예전과 지금의 학교 폭력 양상이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SNS를 활용한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그런 방법들이 또 굉장히 교묘해지고 또 그렇게 발전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학부모님은 댁에서 어떻게 좀 사전에 교육을 좀 하시나요? 저는 이제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그러세요. 여자아이들끼리 좀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서로 한 명을 이렇게 초대해서 거기에서 애를 괴롭힌다던가 말로 이런 것들을 종종 있는 얘기를 듣거든요. 그때마다 좀 아이한테 이런 거는 이제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이다 이렇게 좀 가르쳐주곤 있는데 애들 사이에서는 그게 이제 나쁜 행동인지를 잘 모르고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맞습니다. 아이들이기 때문에 모를 수 있잖아요. 이 법적에서 정해놓은 학교 폭력의 기준, 어디까지가 학교 폭력으로 봐야 되고 어디서부터인지 그런 기준을 이제 사전에 아이들에게 좀 미리 교육을 해놓는 것은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변호사님은 이제 어떤 학교 폭력과 관련된 재판도 많이 진행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도 이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적들이 많이 있나요? 우리 지역에서도 학교폭력 문제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법원에서 재판을 이제 매일매일 하는데 네. 특정 날짜에는 소년 재판만 하는 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법정 안에 학생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재판을 받으려고. 제일 많은 거는 친구들끼리 돈을 뺏는 거예요. 제일 많이 이런 막 단순 폭행 이런 거는 별로 없고 돈을 뺏으려는 수단으로 폭행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건 남자아이들끼리 그렇게 많이 있고 여자아이들은 우리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괴롭히는 거예요. 쟤 꼴보기 싫어. 뭐 남자애들한테 뭐 인기가 많다거나 아니면은 선생님이 뭐 특별히 좀 예뻐하는 듯한 그런 아니면은 뭐 잘난 체 한다고 나 뭐 예쁜 옷 입고 왔다 가방 좋은 거 들었다 막 이러면 진짜 재수없다 막 이러면서 괴롭히는 과정에서 성폭행이 일어나요. 여자아이들 사이에서는. 여자아이들끼리 성폭행이 일어난다고요? 네. 그게 이제 괴롭힘의 일종이에요. 여자애들끼리는. 그러니까 막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는다거나. 그래요? 네, 아니면 뭐 제가 했었던 것 중에서 좀 충격받았던 건 여자
자기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한테 그 피해자 여자애가 꼬리를 쳤다는 거예요. 어른들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를 산으로 데려가가지고 옷을 다 벗긴 다음에 사진하고 동영상을 찍어서 조건 만남 앱에 올린 거예요. 아, 그게 몇 살 아이들이 그게 이루어지는? 이제 중학생. 네. 그런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남자애들 사이에서는 성적 호기심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집단 강간이 이제 남자애들 사이에서 일어나요. 여자애 이제 한 명. 그러니까 근데 그 피해자가 너무 이제 안타까운 게 할머니 할아버지랑 산다거나 부모님 이제 맞벌이로 뭐 한 달에 한 번씩만 만난다거나 이런 친구들이 주로 타겟이 돼요. 아까 말씀하신 건 근절이 안 돼요. 이게 그냥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학교 폭력을 잘 모른다 아이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명확하게 알려주는 취지로 오늘 이 자리를 또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세밀하게 제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이 학교 폭력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이 종류부터 한번 분류를 해보죠, 저희가.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모든 행동을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이게. 뭐 이건 학교 폭력이고 이건 학교 폭력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헷갈려하고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상대 친구가 좀 불편해하고 싫어한다 그럼 아 이게 학교 폭력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좀 자기가 하는 행동에서 검열은 좀 그렇지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폭력의 기준은 피해자에게 있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피해자가 이제 불편하고 그것을 이제 폭행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학교 폭력이 될 수 있다. 네. 또 어떤 분류가 있을 수 있을까요? 돈을 뺏는 거. 돈 뺏는 게 진짜 많아요. 친구들 돈.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액수가 막 크지가 않아요. 막 10만 원, 20만 원 이런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야 뭐 1,000원 있냐? 2,000원 있냐? 막 여기 슈퍼 뭐 편의점 같은 거 갈 건데 야 빵은 네가 사라, 우유는 네가 사라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공갈인데 우리 성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공갈이 엄청나게 중한 범죄거든요. 그렇죠. 네,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엄청난 범죄인데 애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행동이 공갈인 걸. 우리는 이제 초등학생들도 좀 이제 성적으로 좀 빠르게 변하잖아요. 그런데 막 쳐다보고 막 쳐다보는 것도 안 됩니까? 쳐다만 보는 게 아니고 쳐다보고 말을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기분 나쁜 말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하면 안 되죠. 그런 것도 학교 폭력이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조금 뭐랄까요 신선했던 부분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성범죄라고 하면은 이성 간에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나 봐요, 저 또한. 근데 이제 여하구들 가운데서 성범죄가 일어난다. 정확하게는 아까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동성 간에도 가능한 건가요? 이 성범죄는 성립이 돼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제 여자 애들끼리의 성범죄 유형이 많아요. 강간도 있고 우리가 아는 거, 그러니까 직접 성행위 하는 거, 강제추행, 만지는 것도 있는데 여자 아이들끼리의 성범죄는 유사성행위라고 해서 각종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유사성행위를 하고 아니면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고 내 앞에서 해봐라 하면서 찍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남자애들은 남학생을 대상으로 해보는 거예요. 진짜 성행위를. 근데 이게 남자애들은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피해 학생이. 그래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이런 괴롭힘을 당한 거를 엄마한테 얘기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그래서 좀 빨리 알아채요. 여자애들 같은 경우. 근데 남자애들은 부모님한테 도저히 이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래서 이게 되게 오래가요. 1년, 2년 이렇게 엄마 아빠가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얘가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가.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교 폭력, 그러니까 학교에서 주로 일어나는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의 종류는 일단은 이제 돈을 뺏는 공갈 정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동성 간의 성범죄, 뭐 이성하고들 간의 성범죄 당연히 있다. 그리고 이제 학교 폭력의 시작은 그 피해 학생이 받는 어떤 그 피해를 내가 당했다라는 그 감정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제3자나 가해자가 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 마라고 말하면 안 해야 돼요. 근데
하지 마. 그러니까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피해 학생들은 보통 하지 마. 싫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뭐가 싫어 하면서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이제 또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뭐 나는 장난이었어요. 뭐 진심이 아니었어요. 이렇게들 많이들 이렇게 뭔가 이런 학교 폭력이 은연중에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자 그랬을 때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네. 학교에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의 이런 어떤 학교 폭력과 관련된 뭐 유사 학교 폭력이라고 명칭을 할까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되실 것 같아요. 네. 학교 측에서는 이런 일을 접하게 되면 어떤 대응을 하게 되나요? 일단은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접수가 신고가 되면 이것이 학교폭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먼저 판별을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해요. 네. 근데 저희 학교에서 이제 일단 판단할 때는 뭐 신체적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적이라든지 뭐 육체적으로 일정한 손해를 끼쳤을 때 그리고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을 했을 때 같은 경우를 학교폭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학교폭력에 관해서 신고가 접수가 되면 저희는 그 사안에 따라서 좀 사건이 심각하다 생각한다면 아까도 말씀해주셨듯이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유관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신고하기를 넘어서 이건 좀 교육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조정할 수 있고 그리고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학교에 자체적으로 전담기구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중립적으로 관련 학생들을 상담을 하고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 학생을 면담을 하거나 그리고 주변 친구들을 조사하고 또 양쪽 부모님을 모셔가지고 의견을 듣거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정말 심각한 사건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담기구 사안에서는 뭐 신체적 그리고 경제적 그리고 정신적 그리고 뭐 언어적 그리고 사이버 폭력 등과 같은 경우를 유형별로 파악을 하고 사건이 정말 심각할 경우에는 교육청으로 바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만약에 심각한 사건일 경우에는 피해 아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빨리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허점이랄까요? 이제 저도 이제 어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학교 자체적으로 이 심각한 사건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게 심각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실 거며 그리고 학교 폭력에 관해서 신고가 된다라면 이신 전제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아이들이 사실 이걸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학교에서는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미미한 편이에요. 그리고 선생님들조차도 이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뭐 경찰이라든지 전문적으로 조사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은 전문성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매일 학생들을 지켜보는 입장에서 학생들을 교육을 담당하는 일선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학생의 학교폭력이라는 어느 정도의 의심과 객관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먼저 접근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일단 사안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네. 판단을 한다. 네. 되도록이면 학교폭력의 기준의 관점에서 맞춰서 그렇죠. 네. 피해 학생이 그리고 학교폭력을 신고한 학생이 일단 내가 저게 싫어하는 행동이다라는 생각을 느꼈을 때는 일단 학교폭력일 가능성을 열어놓고 먼저 사건을 조사하고 상담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또 나와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인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지금 잠깐 해봤는데 마음이 무너져요. 그런데 아마 더 슬펐을 것 같은 느낌이 어디서 드냐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가해자가 됐을 때 여기에 대한 충격은 더 클 것 같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들 생각을 하세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진짜 가슴이 무너지는 일이죠. 근데 이제 좀 더 아이를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그 아이하고의 그런 소통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이제 부모도 많이 알지만 아이가 보내는 시간이 학교가 더 많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과 충분한 상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고요. 학교폭력법에 대해서 정확한 인지를 하고 알고 있고 숙지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이 그런 걸 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소통 네.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부모님도 막 아이들과의 소통을 네. 얘기 많이 하시고 학교에서도 학생들과의 소통을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부모님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 근데 부모님 얘기 들어보면 나 애들이랑 너무 친해서 우리는 다 얘기한다 막 이래요. 근데 사건이 발생하면 부모님이 너무 충격을 받는 거죠. 내가 다 알고 있었던 우리 애가 이런 일이 피해자도 마찬가지고 가해자도 마찬가지고 한참 전부터 부모 교육이 같이 나가요. 처분해서 아이는 뭐 소년원에 간다고 하면 소년원에 가고 아니면 다른 여러 교육센터 교육기관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내기도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부모 교육이 반드시 들어가요. 학생들한테는 너는 뭐 소년원 3개월 가라. 그 밑에 부모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붙어요. 그 정도로 법원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너무 그 범죄의 양상도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부모님도 그렇고 이제 학생들만 처분을 해서는 절대 이게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를 오랜 경험으로 알고 계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법원에서도. 우리 송혜미 학부모님은 만약에 우리 아이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됐다, 뭐 이런 상상이나 뭐 생각을 해보신 적이 혹시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여자애기 이렇게 조용히 학교 생활을 해가지고 한 번도 이제 실은 생각은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변호사님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발생할 수 있겠구나. 정말 말로도 하는 것도 폭행이라고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도 막상 당하면 이성을 잃을 것 같아요. 내가 가해자가 됐다고 하면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어디 가서 상담을 해야 돼? 그리고 이게 피해자와 가해자 입장 너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오히려 맞고 오면 좀 편하다고 옛날 말에 그랬는데 이렇게 때리는 입장 우리가 때렸다고 차라리, 정말 그 미안한 마음이 더 클 것 같아요. 그 상대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 하나, 쟤를 어떻게 해줘야 하나. 그래서 이성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저도 거예요. 그럴 것 네. 같아요. 지금 말은 지금 이성을 찾겠다 이렇게 하는데 네 이렇게 되는 거. 세상 왜 이렇게 했어? 내가 아니야. 뭐 이렇게 될 거. 참 어렵네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가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됐다, 혹은 피해자가 됐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보는 참 어려운데 교육 일선에서 아이들을 이제 항상 마주하시는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런 학교 폭력 사건이 이제 신고가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세요?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학교 폭력에 대해 학부모님들이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내 아이가 피해자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정작 피해 학생보다는 가해를 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아요. 실제로 이제 학급을 운영하다 보면 왕따를 당한 경우에도 10명의 아이들이 한 학생을 대상으로 왕따를 하기 때문에 내 아이가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걱정을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내 아이가 가해자가 라면 어떨까라는 그런 고민을 먼저 해보시는 게 무척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하면 좀 교육적으로 잘 해결해 볼까라는 고민을 할 때가 가장 좀 힘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럼 만약에 이제 그 학교 폭력과 관련된 사건이 이제 접수가 된다면은 그걸 학교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할 것이 아니라 바로 다 교육청으로 이관을 시켜버리면 안 되나요? 교육청 일 많아요. 그렇다고 이게 이제 뭐 터부시해야 되는 사건은 아니잖아요. 학교 폭력이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렇긴 한데 아까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중이 있잖아요. 심각한 정도가 있고 또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이 있는데 그거를 전부 다 외부 기관인 교육청에 맡겨버리면 교육청 본연의 업무가 학교 폭력을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담 기구를 마련하는 건 어때요? 일단 있어요. 학교폭력위원회가 있어가지고 회의를 때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하긴 해요. 학교에서 해결이 안 되는 게 올라오니까 결국에는. 근데 정말 오래 걸리거든요. 사건 한 3개를 거의 오전 9시 시작해서 밤 9시, 10시에 끝날 정도로 그 정도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우리가 그냥 일반 형사사건, 민사사건 할 때도 법원에서 1년, 2년씩 하잖아요. 그거를 몇 시간 안에 해결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를. 다 이제 학생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본다면 그거를 전부 외부에 맡기는 것도 적절하지 않고 또 학교가 제일 잘 알거든요.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알고.
근데 이게 되게 어렵죠. 학생들을 잘 알기 때문에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학생들을 잘 알기 때문에 빠른 처리가 또 가능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을 조금 더 그런 학교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성을 조금 더 키워드리는 선생님도 것이- 바빠요. 본연의 업무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그 선생님이 되는 시험 과목에 약간 형법 선생법 이런 거를 선생님 되게 어려워요. 법률 공부를 다시 하겠네요. 네 그런 쪽으로도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뭐 저는 이제 비전문가지만 저도 이제 학교를 거쳐왔던 한 사람으로서 본다면 학교 폭력이 근절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너무 은폐되고 축소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왜냐면 학교 폭력은 분명히 일어났지만 그 학교 폭력 당사자가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를 다른 학생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유사한 학교 폭력의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모의 재판처럼 실제로 학교폭력 사건을 우리 학생들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뭐 실습 같은 거 그런 거를 1년에 2번 정도라도 하면 학생들이 경찰서에 견학을 가서 실제로 이런 식으로 뭐 조사가 진행된다는 거를 경찰서 안에서 들어보는 거 그리고 법원에 가서 뭐 판사나 검사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재판이 진행이 된다는 것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 좀 알지 않을까. 우리 학생들이 많이 법정 견학 오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민사 법정 보고 형사 법정 보고 무슨 생각 하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소년 재판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소년이 앉아서 판사가 이렇게 물어본다.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 이게 내가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이런 식의 과정을 정말 거쳐서 어떤 처분이 내려오는구나. 내가 소년원에 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생기면 좋은데 이게 또 엄청 일이거든요. 학교에서 이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뭐 조금 더 첨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까지는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어떤 아이들을 위한 처벌을 한다든지 아니면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교육을 위주로 했지만 저희는 작년부터 이제 저희 김도현 변호사님하고 같이 주민 노스쿨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 노스쿨이라는 거는 우리 아이를 잘 알고 우리 학생을 잘 알고 우리 학교를 가장 잘 아는 학부모님과 지역민들이 학교 폭력을 위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 또 이 과정을 수료하시는 분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 폭력 예방 활동 강사로 좀 활용해 주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지역민들과 학부모님들도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라는 것으로 출발을 하게 됐어요. 아이를 잘 아는 우리 부모님 그리고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와서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을 해주시고 또 학교폭력에 관련된 다양한 사례들과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우리 어른들과 마을과 학교가 우리 아이들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구나 그리고 너희들 학교폭력으로부터 좀 지켜주고 있구나 그래서 그것이 아이들한테 따뜻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관심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학교폭력에 대해서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 이제 이런 과정을 작년부터 대면으로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이 올해도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동 강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네. 뭐 앞으로도 이제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요, 선생님. 네. 오늘 주민 로스쿨 유튜브 강의 첫 번째 특강 학교 폭력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으로 정리를 하는 OX 퀴즈를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으시고 O인지 X인지 정답이 뭔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A 학생과 B 학생이 있는데요. A 학생이 자신의 생일을 맞아서 B 학생에게 100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네. 이것은 과연 A 학생은 학교 폭력을 한 것일까요? 안 한 것일까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0원? 봤을 때는 아닐 것 같다. 이유가 액수가 적어서? 내가 기분이 나쁘면 나는 폭력이다. 라고 생각이 그 감정에 따라서 100원이지만 네. 그래도 내가 기분이 상하면 그렇다게 폭력이다라고. 그럴 수 있다. 아무리 100원이라도. 네.
우리 학부모님 한 분은 이제 아니다. 이제 그렇다 이렇게 나왔는데 정답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 있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이고 100원이어도 그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돈을 가져가는 것은 공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입니다. 학교폭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네. 좀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학교 폭력이다. 5였습니다. 네. 자, 오늘 주민 로스쿨 유튜브 특강 1편으로 준비했던 학교 폭력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다 됐고요. 저는 2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